단장님께 소개 들으셨겠지만 저희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저한테 수업 듣고 연대 사학과 학사 편입 한 명 선발하는데 최종 합격한 분이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 지원해가지고 고대는 교육학과가 작년에 전 학과를 통틀어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어요. 58대1로 특히나 교육학과는 인문사회를 동시에 다 봐야 되는데 교육학과도 논술 합격하시고 연대사학과 최종 합격하셨는데 이제 소개해 주셨겠지만 학은제 출신이고, 그런데 제가 방금 드리고 싶은 거는 학은제 출신이어서 붙었다 이게 아니라 학은제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논술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연대고대 최종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님 모시고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수험생활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수험생활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탄탄대로만 걸을 수는 없는 건데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고 그걸 멘토님이 어떻게 극복을 해서 연세대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이뤄냈는지 스토리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멘토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이고 또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부터 김현 선생님 수업을 듣기 시작해서 이제 경희대 수업까지 모두 끝났었어요. 근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 편입이랑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결국 응시하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그냥 그날 연대를 좀 치중했던 게 잘했던 일인 것 같고요. 평소에 일단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 수업을 듣고 저는 이제 집이 이제 경기도 아래쪽에 수원 근처 쪽이거든요. 그래서 통학을 하면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대도 졸업하고 학원제 병행하면서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던 거랑 이제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서는 학원에 와서 이제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제 오늘 할 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저번에 했던 제작성에서 제가 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훑어보고, 그러고서 항상 수업에 임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개인적인 방법인데 보통 책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나눠주신 책에다가 직접 적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게 좋아서 메모지를 따로 준비를 해서 메모지에다가 필기를 하고,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할 때 그 메모지를 다 띈 다음에 책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반에는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논술을 대학교 입시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아예 논자도 진짜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대신에 제작성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고, 그다음에 후반 가서는 너무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었는데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계속 읽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뭐 왔다 갔다 통학할 때 아니면 학원에 일찍 잠깐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틈틈이 독서를 했었고, 저보다는 독서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 게 좀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저는 좀 약간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불안함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독서를 하면 좀 더 제가 글을 읽었을 때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시야도 넓어진 느낌이 들어서 독서를 하시는 걸 굉장히 권장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성은 꼭 항상 반드시 필수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신 스크립트를 보고서 작성을 한다고 해도 진짜 최대한 꼭 제작성은 진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작성을 해야 내가 어떤 부분에서의 논리가 멈췄던 거고 그 논리를 선생님의 논리랑 대입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구나, 혹은 선생님 논리와는 다른 방식으로도 전개해보려는 노력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작성은 진짜 반드시 필수로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했던 거라 슬럼프가 여름쯤 되게 왔었어요. 날씨도 덥고 하다 보니까 멘탈 관리가 많이 안 됐었는데,
그 멘탈 관리를 극복하려고 사실은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게임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아니면 논술을 그냥 아예 그러니까 제작성만 하고 논술을 그냥 하나도 안 본 적도 많았었고요.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하기는 해야겠다는 딱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더라고요. 뭐 그게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든 아니면 뭐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든 아니면 다이어리에 제가 이제 3월에 적었던 제 목표를 보면서 또 느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합쳐지니까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 또 동생한테 이제 좋은 누나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지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슬럼프를 많이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입시에 가서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전날에 청심환을 한 병을 사다가 반을 먹어보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화학품이라 이제 또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서 전날에 테스트도 해서 먹어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저한테 안정을 주는지 이제 체감한 후에 이제 시험장 가기 전날에 이제 사다가 먹고 시험에 들어갔었고요.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저는 교육학과여서 건물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건물 가서 시험 보고 인문 보고 그다음에 사회 보고 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너무 이렇게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한 5분, 10분 정도 여유롭게 남을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작성을 하려면 평소에도 제작성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책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했고, 그다음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선생님 분들도 오시고 해서 굉장히 기가 많이 죽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동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분들보다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 시험장 가서는 꼭 선생님만큼 써야지라는 생각을 엄청 했었어요. 선생님이 빙의를 해서, 이건 어떻게 써야겠다 이러면서 논리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고,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이 나중에 파이널 가시면 체계적으로 얘기해 주실 텐데, 그 부분을 그냥 똑같이 하려고 최대한 했었어요. 똑같이 하고, 이제 시험 당일날에는 연대도 고대도 모두 다 작성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후회 없겠다. 내가 쓸 수 있는 논지에서 최대한 썼다. 이거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 할 정도까지 쓰신 다음에 제출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조금 망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 된 거 보면 그냥 제가 생각한 그 논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원래는 이제 교육학 계열로 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 갔던 거여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상태였었고, 학교를 가서 1학년 1학기 수업을 듣자마자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편입해야겠다. 근데 재수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편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만 3년 내내 했었어요, 사실. 진짜 뭐 본격적인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편입해야지 라는 마음만. 그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굳히게 된 게 딱 졸업식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졸업식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편입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자. 안 되겠다 하고 알아봤을 때, 이제 원래는 일반 편입으로도 지원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도 생각할 때 막 되게 높은 분들, 이렇게 스펙 좋으신 분들이 같이 일반으로 도전했을 때 제가 좀 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그래도 동일한 선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학사 편입이 있다는 걸 추천받았고, 그래서 그때 학원제를 병행하면서 이제 학교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탐구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저는 이제 영어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아무리 그거를 오랫동안 쥐고 있어도 도저히 늘 것 같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논술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연대 2011학년도 편입 문제를 어떻게 구하게 돼서 봤었는데,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볼만 한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급작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만 한데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당차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편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주변에 편입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인서울에 간 사람도 없었던지라 뭐 정보를 구할 데가 없어서 이제 네이버 카페부터 시작해서 뭐 블로그 다 뒤질 수 있는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이야기들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한에서 그렇게 하고 최대한 모아서 저만의 이제 정보도 찾아내고 제가 어떤 전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편사에 와서 이제 상담을 시작했었죠. 고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역사교육과가 꿈이었어서 역사교육과를 처음엔 지망을 해서 자소서를 완성을 해놨었어요. 초안을 원장님과 함께. 그랬는데 이제 편입 전형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역사교육과가 티오가 나질 않아서 그 상황에서 사실 그만둘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교육학과로 전향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교육학과로 전향한 뒤에 자소서를 거기에 맞는 식으로 썼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동일계였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해서 아는 게 전무후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써도 뭔가 그럴듯한 논리가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교수님을 납득시킬 만한 사례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런 행동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체계화해서 연결하면 가능했을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그 학과에 대한 저만의 그 자신도 조금 떨어져 있던 상태여서 자소서 쓰는 날 이제 여기 동작 도서관 가가지고 교육학개론 책 펼쳐놓고 그냥 그것만 계속 읽었었던 것 같아요. 뭐라도 쓰려면 교육학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썼고 그다음에 만약에 자소서를 쓰신다면 특히 비동일계라면 내가 왜 이 학과에 와야 되는지 단순히 학과를 바꾸고자 함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난 이걸 채우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 채우는 과정을 나 혼자 하기엔 굉장히 버거운 일이고 뭔가 전문적인 교육으로 받고 싶은 마음에 편입을 지원했다라는 그 뜻이 담길 수 있게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는 사실 논술을 붙을지도 몰랐는데 붙어서도 놀랐는데 자소서를 제가 너무 끈기 있게 살펴보지 못해서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게 꽈락의 원인이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 생각하는 부분이고 반대로 사학과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고대에서 자소서를 너무 촘촘하게 작성하지 않았던 거를 이제 밑거름 삼아서 연대 할 때는 그냥 자잘한 저의 상황 아니면 뭐 되게 남들한테는 별거 아닐 것 같은 부분도 최대한 그 과와 제 흥미를 거기다가 되게 연관지어서 많이 적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얘가 있다면 방송 쪽을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방송과 방송 뭐 프로그램을 만든 데 있어서 뭐 역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거나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한 인문학적 지식은 내가 혼자 책을 읽는 거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교양으로도 들어봤는데 교양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뭔가 좀 더 전문적인 걸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을 알려주려면 나 역시도 사람들에게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학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도 면접 가서도 계속 이제 입학 사정관님들은 계속 똑같은 질문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은 다른데 물어보고자 하는 의미는 같은. 그래서 너 이 학교 왜 오려고 하는 거야? 라를 굉장히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학벌 세탁 때문에 오려고 하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나는 정말 이게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오고 싶었다 라는 식으로 계속 답을 하려고 노력했고 자소서에도 그렇게 담으려고 했고 그래서 연대는 그래서 붙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선생님 수업 들었었을 때 인문이랑 사회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사실 처음에는 인문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요. 3월 등록할 때부터 저는 사학과를 생각하고 등록을 했던 거라. 근데 후반으로 가면서 사회에서 나왔던 질문이 인문에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미가 비슷한 경우도 제법 있었어서 그때부터는 사학이랑 인문을 같이 더 복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제가 감히 책 권수를 막 언급하기에는 굉장히 사람마다
독해량도 다르고 독서에 흥미 있는 것도 상이해서 그런데 저는 사실 책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일단 한 권을 가지고 읽고 나서 그거에 관련된 걸로 계속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독서과제로 내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책이 이제 다 연관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그때그때 궁금한 거는 또 다시 그 책 펴서 읽어보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으려고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길래 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나 좀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은 또 이제 부가적인 책을 통해서 보는 형식으로 저는 그렇게 독서를 했던 것 같아요. 운동이나 계기를 한다면 저는 사실 선생님 한 분한테 꽂히면 그분만 딱 듣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장점이라고 할지 단점이라고 할지 저조차도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선생님 딱 그 3월 첫날 수업 딱 듣고서 굉장히 어려워서 그만둘까 하다가 이것마저 못 버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같이 들었던 수강생 중 한 분이 굉장히 인문학적 지식이 월등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10일까지 꾸준히 하면 저분처럼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잡고 싶다는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일반 학사가 개념이 다른데 학사 편입은 전적대에서 교양 과목 다 이수한 다음에 약간 복수 전공 개념에 가깝게 들어와서 이제 학사 편입은 졸업 요건이 아예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공만 58학점에서 60학점 정도 듣고 졸업하는 거라서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학점 인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전공만 듣고 2년 안에 다 졸업이 되고요. 일반 편입은 연대랑 고대가 좀 다른데 고대는 대체로 2년 안에 졸업 가능하게 알아서 인정을 해주는 편인데 연대는 인정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자기가 전적대에서 들은 과목에 대해서 일일이 교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사인을 받느냐에 따라서 2년 안에 졸업이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전적대에서 여러분들이 영양가 있는 과목을 많이 들어놔야 연대는 일반 편입으로 들어와서 학점 인정 받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전적대에서 만약에 수강을 굉장히 부실하게 하면 연대에 와서 학점 인정 받을 수 있는 과목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연대의 경우에는. 그래서 졸업하는데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대 일반 편입을 생각하신다면 전적대 수강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게 합격을 위해서나 합격한 이후에나 둘 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나중에 이제 그 합격하신 분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학점 인정법에 대한 사항들을 다 공유를 해주시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벌써부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신 학교 커리큘럼을 되게 최대한 잘 수강하시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는 5월 안에 끝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그냥 했던 거여서 탭스에서 그 교육학과 점수가 나온 이후부터는 그냥 영어에 손을 놓고 논술만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영어는 빨리빨리 해놓는 게 초반 가서 이제 주 2회 수업으로 바뀌면 제작성하는 시간을 좀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점수는 최대한 일찍 만들어 놓으시고 가능한 한 여름 전에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딱 그 3가지만 지원해요. 원래 그 학교 말고도 추가적으로 원장님께 추천은 받았는데 기왕 한 거 눈 딱 감고 높은 데만 써보자라는 그냥 딱 그 마인드로 딱 3가지만 썼었어요. 제작성은 전 2가지 방법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 논리 구조 그대로 따라가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초반에 쓰고 나서 지적받은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식으로 써보려고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좀 2가지를 나눠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메인은 이제 선생님 논리책을 계속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나중에 후반 가서는 아예 이제 제가 어려워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그 오답노트를 같이 작성을 해서 제가 선생님 자체 빙의를 해서 그 논리를 지어낸다는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5월까지는
주일의 수업이어서 학원 오는 날이랑 제작성 하는 날 제외하고는 계속 영어만 했었어요. 하루에 제가 근무 끝나고 오니까 한 4시 이후부터 네, 또 영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4-5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었어요. 하루에 딱 그 정도 목표치만 정하고 그 이후에는 잠깐 놨다가 자기 전에 영어 단어만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슬럼프가 온 거기도 했었어요. 그 3가지를 다 한다는 게 처음에는 의욕으로 가능했는데 한 달 이상 넘어가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논술은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뭔가 앞이 안 보이는 느낌이 많이 크잖아요. 영어 점수도 또 똑같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보이는 게 영어 점수도 논술도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어서 그 과정에서 슬럼프가 굉장히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영어 점수를 빨리 해놓고 논술에만 슬럼프를 갖자라고 이제 마음을 바꾼 다음에 영어를 논술은 약간 소홀히 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영어를 최대한 빨리 해놓고 5월 이후부터는 이제 논술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영어를 안 하게 되니까 행복해져서 논술만 쓰고 있으니까 좀 더 슬럼프가 극복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마침 논술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선생님께 칭찬도 많이 받을 타이밍이어서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언급해주신 것처럼 비동일 계여서 이거를 사업과 어떻게 관련을 지을지를 1년 내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소서 쓰기 전까지. 그래서 그 항목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그냥 막연히 제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연대 자소서 양식이랑 고대 자소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1번에는 내가 어떻게 적지? 여기다 뭘 넣으면 좋을까를 저 어렸을 때부터 그 논술 쓰는 그 시점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강렬하게 교수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작성 초안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원장님이랑 피드백하면서 작성하고 연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고대에서 실패했던 걸 발판 삼은 선생님이랑 같이 작성하고 그 자소서를 좀 더 말끔하게 다듬을 수 있었던 건 선생님 공이 되게 컸었어요, 저한테. 제가 조금 부연을 해드리면 그 많은 학생들이 연대 자소서 방향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뭘 오해하냐면 자기 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자기 스펙 나열서 내지는 자기 스펙 자랑서를 제출하고서 합격을 기대하는 건데 사실 그 개념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토 같은 경우에도 그 예토가 사실은 일반적인 통념상으로 보면은 불리한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전문대에, 기동일계, 생기동일계, 그 다음에 학은제. 근데 최종 합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멘토랑 같이 자소서 쓰고서 첨삭하는 과정에서 뭐를 제일 주안점으로 뒀냐면 나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내가 전문대에서 어떤 공부를 했고 학은제는 왜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왜 역사에 관심이 생겼고 과거의 경험을 교수님한테 그냥 그것이 부족한 경험이고 아쉬운 경험이고 혹은 가슴 아픈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줘가지고 교수님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거. 사실 그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펙 자랑한 건 진짜 한 개도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으로 이어졌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그 자기소개서 구성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약점이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본인 자소서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거. 내가 어떻게 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지를 아까 이진멘토님 말씀하신 게 자소서랑 연대랑 고대 자소서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그 고민의 결과물로서 합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년간 그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기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듣기로도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시면 뭐 CPA나 되게 좋은 자격증들 많잖아요. 그런 걸 단순히 나 CPA 땄으니까 경영학과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경영에 관련된 되게 작은 세세한 일을 했어도 그게 조금 더
내 진정성을 담으면 오히려 CP를 땄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펙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제 방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정말 의미를 담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 그러니까 활동이 있다면 그건 성실하게 하시면 분명 그건 자소서의 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이점을 가져다 줄 거예요. 문학작품은 사실 고등학교 때 좀 제가 좋아했던 부분이어서 이게 명쾌하게 다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평소에 좀 약간 독특한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저런 에어컨 하나를 봐도 그냥 에어컨을 보는 게 아니라 연상을 되게 많이 해요. 아, 저 에어컨이 뭘 닮았고 그래서 뭘 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연상체계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문을 읽으면 그게 똑같이 하게 돼요. 되게 이렇게 습관으로서 자리를 잡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 지문 하나를 보더라도 그 하나를 보고서 되게 연상을 많이 하고, 그거 중에서도 뭐 가와 나와 조금 연관 짓는 부분들이 또 생기면 그걸 한번 연관 지어서 작성해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책을 읽는다든지 활동을 하진 않았는데 평상시에 그런 습관을 많이 들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수업을 저는 들었었어서, 목요일은 이제 그거 끝나면 와서 수업 듣고,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오자마자 제작성 해놓고, 그러니까 일단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작성을 해놓고, 나머지 이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다시 또 영어 공부하고, 월요일날 이제 제출할 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3월에서 5월은 아까 얘기 드린다시피 이제 목요일에 하는 그 논술 수업 그 시간에 최대한 얻을 걸 얻으려고만 노력하고, 나머지 시간은 영어에 투자하고, 이제 5월 이후부터는 계속 틈틈이 지문도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나중에 추천해 주시긴 했었는데 가톨릭 대학교나 다른 이제 논술 보는 학교들 지문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 예시 답안이나 모범 답안들도 조금씩 읽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시간 구애 안 받고 최대한 쓸 수 그러니까 최대한 쓰려고만 그냥 노력했어요. 그냥 완성 자체의 목표를 많이 뒀었어요. 맨날은 안 했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맨날 하진 않았고, 대신에 9월쯤 이제 논술 시험 임박했을 때는 내일매일 했었어요. 그때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오답노트 같이 만들어서, 그 당시는 막 2011년 뭐 편입 입문하면 이 주제 하고 탁 튀어나오는 상황까지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 하면 연대에서 이런 주제로 전개했었지, 고대는 뭐 2012년에 이런 주제로 전개했었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만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슬럼프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그걸 안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이만큼 해야지 하고 너무 방대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장기 레이스에서 지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걸 조금 첨언을 해드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다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논술을 일찍 시작한 입장이잖아요. 이게 일단 제일 베스트인데, 한 가지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입시가 이렇게 1년 정도 길게 늘어지게 되니까 중간에 여름쯤에서 반드시 슬럼프가 오게 돼요. 안 오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비정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동일한 텐션을 가지고 논술을 공부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완급 조절을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까지는 학생들이 숙제가 좀 밀리거나 해도 크게 터치를 하진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 그때는 슬럼프이기 때문에 유지가 중요한 거고, 본격적으로 텐션을 치고 나가는 건 이제 제가 9월부터 스피드를 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숙제나 리라이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템포를 유지하되 후반부로 갈수록 속도나 방향이 다 빨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논술을 하루에 뭐 10시간을 해야겠다, 전혀 그럴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지금은 논술은 좀 여유를 가지고 수업을 따라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특히 탭스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고, 탭스가 끝난 다음에도 한 여름까지는 서서히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로 가다가 이제 스피드를 올려가지고 확 치고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진짜 논술
뒤도 안 돌아보고 논술만 계속 해나가는 경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완급 조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저 합격하고 나서도 제일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한데요. 합격한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딱 어느 순간 지문을 딱 보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바로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되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걸 어느 기간이 되면 해요 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 임박해서 갑자기 그런 이제 논리 체계가 생겼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예 3월, 4월부터 막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확답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뚫려요 사실.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논술이라는 게 실력이 그 직선형 그래프로 이렇게 비례해서 오르지 않고 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계단의 폭도 크고 길이도 넓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득도했다? 라는 느낌이 올 정도의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 득도했다? 라는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지문이랑 논제를 보면 아 이건 이렇게 쓰면 붙겠다는 그 깨달음이 오는데 그게 오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그 득도를 위해서는 일단 공부량 자체가 누적이 돼야 돼요. 그건 분명한 거고 그리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시점에 시작했으면 시험 보는 전에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와요. 본인이 노베이스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게 이제 시험 한 달 전에 올 수도 있고 심지어 하루 전에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시험장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고 득도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붙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득도하는 순간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사실 일반 학사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논술의 차이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의 풀이 학사는 원래는 이제 4년제 졸업 학사 정상적인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전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학은제 출신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일반 편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적배가 좋은 고득학자들이 연고대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베이스 차이가 있고 그래서 논술 실력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반으로 인기학과를 붙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거의 흠결이 없는 답안을 뽑아내야지 합격 가능한 게 맞아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봐도 일반 편입으로 뭐 연대 영문과나 사학과나 이런 소위 말하는 인기학과를 붙은 학생들 논술 답안을 보면 강사인 제 입장에서 봐도 이 답안에 흠결이 없어요. 시험장에서 쓴 답안이. 근데 이제 물론 멘토님 답안도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더 압도적인 논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자소서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일반 편입은 학교를 다니다가 전과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사 편입에 비해서는 또 자소서 구성을 무난하게 해도 돼요. 사실은 동일계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 편입 비동일계는 내가 지원 동기만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으면 내가 논술만 잘 쓰면 합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에지멘토님 말씀처럼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님들이 학벌 세탁에 의구심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지원 동기를 정말 설득력 있고 강하게 입증을 해야지 합격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꽈라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 역시 자기가 어떤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예요. 논술 답안이건 자기소개서건 설득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사실은 그런 설득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반이나 학사나 동일계나 비동일계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내가 설득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합격을 하는 거고 그 설득력이 부족하면 합격을 못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매경 테스트 땄었어요. 근데 저는 그 독편사에 있는 그 학점은행제를 이용했어서 거기서 플래너님이 다 짜주신 대로 커리큘럼을 한 거라서 최대한 자격증으로 많이 대체하려고 노력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매경 테스트만 따면 된다고 하셔서 그것만 자격증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80학점 정도 인정을 받고 시작했어서
60학점에서 80학점 정도 인정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거 하는데 한 짧게 하면 6개월인데 그것도 살짝 슬럼프가 왔어서 저는 한 7, 8개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저는 주관적으로 신경 쓰는 걸 되게 안 좋아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멘토님이 다 해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만 있는 그런 그 학습 설계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시험도 과제도 거의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논술이나 영어 쪽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 했었습니다. 네. 한 1학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평점이? 네. 학은제가 조금 낮은 정도? 학은제가 좀 더 높아요. 학은제가 좀 더 높은?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3점 후반대였는데 학은제는 한 4.4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학은제는 해보시면 아마 좀 가닥이 잡히실 텐데 생각보다 점수 따기 쉬워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수기를 제가 몇 개 읽어봤는데 학은제가 물론 너무 낮으면 안 좋지만 너무 높다고 해서의 큰 메리트는 없는 것도 사실인지라 딱 적당하게만 유지만 해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성실하게 했다 정도 어필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이미 딴 그 학점이 전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적대학점. 학은제 평점보다는 그 전학교 평점이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연인해서 저는 청심환 먹고 갔었는데 전 처음에 교수님이 면접을 하신다고 들어서 교수님 입맛에 맞는 답을 좀 사실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입학사정관 분이셔가지고 최대한 긴장한 티를 안 내고 갔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학은제에 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전적과가 비동일계인 것도 알겠는데 왜 학은제는 경영학과로 했으며 그 경영학과에서 그냥 끝내거나 아니면 경영학과로 지원을 하면 되지 왜 사학과에 왔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사학과를 가기 위해서 과도기적 단계로서 경영학과를 들었던 거라고 설명을 했었어서 좀 무난하게 넘어가긴 했었는데 그게 충분히 소명이 안 되면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럼 사학과를 대학원을 가면 되는데 왜 학부로 왔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지금 대학원을 가고 싶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 학부생이 배우는 사학과적인 지식과 대학원생이 배우는 사학과적인 지식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개념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부를 지원을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정확한 질문은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그래서 왜 사학과인데?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냥 왜 사학과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냥 설득을 시키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나는 학과 세탁을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진짜 사학과를 오고 싶은데 그 사학과도 다른 학교의 사학과가 아닌 왜 연대 사학이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와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제 전적 대학교 전공과 좀 더 연관지어진 방향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마지막 질문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면접 마무리 짓고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상 절대 안 했고요. 전날에 이제 선생님과 예상 질문을 뽑아서 어느 정도 대비는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촘촘하지 않은 질문이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었고 그다음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중복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좀 아쉬웠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입학 사정관님들이 물어보시는 거는 그래서 왜 우리 학과고 대학원도 아니고 왜 우리 학부여야 하고 그 부분을 명쾌하게만 소명할 수 있으면 그냥 그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특히 학사 편입 지원하시는 분들은 왜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고 굳이 학부 2년을 더 다니려 하느냐는 질문을
어느 학과를 지원하시든 반드시 공통 질문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의 과락 여부를 결정짓는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만 잘 대비를 말씀을 하시면 사실상 그 면접은 그냥 끝난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부터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일반 편입도 사실은 비슷해요. 왜 전적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옮겨서 남은 2년을 마치려고 하느냐, 같은 질문인 거죠. 사실 면접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설득력 있게 하느냐, 이게 전부 다예요. 요새는 면접의 추세가 세부적인 전공 지식에 관한 질문을 요새 거의 하지 않고 입학처에서 지침으로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 대한 소명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다고 강조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하는데 내가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렇게 의미를 갖지 못해요.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공 지식으로 물어보시진 않았고, 그래서 사업과에서 어떤 점을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아는 사업과 지식을 좀 사용은 하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제가 세종을 설명하면 다 같이 세종대왕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정도는 알잖아요. 딱 그 정도 선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입학사정관님이 물론 사업가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시긴 하겠지만 교수님들처럼 세부적인 지식까지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너무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최대한 아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깔끔하게만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실제로도 했었고요. 제가 교수님이랑 면접을 본 거는 고대였고 입학사정관님이랑 본 거는 연대였는데, 학교가 달라서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엔 사실 조금 애매한 감은 있는데, 굳이 비교를 한다면 교수님이랑 얘기했을 땐 조금 더 전공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약간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은 교육학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되게 잘 맞을 것 같네요 라고 하던가, 그럼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될 때 좀 더 그 교육학과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사용을 해야 되는, 세부적인 상황을 좀 더 사용해야 되는 게 있다면, 입학사정관은 아까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그냥 제가 왜 여기 와야 되는지의 소명에 좀 더 중점을 두면서 살짝 전공을 언급하는 정도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소개 처음 했었고요. 한 1분 내로 자기소개를 먼저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왜 교육학과였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자소를 꼼꼼하게 읽으신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수님과 얘기하면서는 좀 더 전공 지식을 좀 더 숙지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면접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설명하고 싶은데 저보다 지식이 되게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감히 건드렸을 때 두려움이 커서 되게 회피하는 방식의 답변을 많이 했어서 그 점이 되게 아쉬웠어서, 만약에 고려대학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공 지식을 교수님처럼 유창하게 말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내가 이거는 알아요 정도는 숙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좀 첨언을 하자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이 발표나고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자소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자소서를 고민할 수 있는 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은 그 이후로 제 기억으로 1, 2주 정도 있다가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텀이 있는데, 고대는 처음에 원서를 작성할 때, 논술 보기 전에 원서를 작성할 때 자기소개서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TO 발표가 나오고 거의 바로 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는 실질적으로 내가 자소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텀이 입시철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수님들이 자소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고서 면접도 자소서 기반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고대는 자소서를 입시철에 임박해서 쓰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두 달 미리, 가능하면 여유 있으면 9월 정도부터 지원학과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써 놓으신 다음에 미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문제는 TO가 자기가 원하는 학과의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TO가 안 날 수 있으니까
본인이 한 자소서를 1지망, 2지망에서 2개 정도를 미리 써놓은 다음에 TO를 보고서 그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한 학생들이 보면은 대부분 급하게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면접까지도 고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점도 지금부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유익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대 편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 그렸던 그림들이 좀 구체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멘토님이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듯이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간담회 내용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정리를 하셔가지고 입시에 유익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수고해주신 멘토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